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올 것이 왔다. 미국 금리 인상 태풍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품 형성과 붕괴에는 기준금리가 절대적 영향을 준다. 미국 서프라임 모의 사태와 일본 부동산 버블 사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금리의 유동성이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고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간 정상금리가 버블을 붕괴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가 큰 영향을 준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못 준다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2017년 11월에 금리를 올렸거든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서울 부동산은 폭등을 했거든요. 자, 이거 보면은 야,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요, 기준금리 변화 자체보다 지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은요, 공급, 특히 신도시 공급을 통한 수요 넘는 과도한 공급과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2019년, 2020년 부동산 폭등은요, 연속된 금리 인하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9년 7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지만 거래량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10월 달에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되니까 거래량이 11,000건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자, 2020년 3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었죠. 자, 이 당시에도 큰 영향을 못 줬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코로나19에 따른 유동성 부족 상황이 펼쳐지긴 했지만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은요, 5월에 금리 인하 이후에 15,000건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타나게 됐다는 부분, 한 번의 금리 인하만으로 부동산 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그것이 짧은 기간 이내에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반대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죠. 자, 그런데 경제도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한국은행 목표치 2%를 넘는 물가 상승률, 그보다 더 높은 2% 후반까지 나오면서 물가 불안 조짐이 나타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아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긴축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죠. 지속적인 미국 긴축 흐름에 따른 자본 유출 방지 차원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앞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대부분 높은 물가 때문에 발생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가가 높게 나타나게 될 경우에 장기간 저금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4월부터 대한민국은 높은 물가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3%를 달했다는 부분이죠.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게다가 저금리의 부작용이 너무 누적된 상황입니다. 3월 달에 저 가계부채 증가세가 8.4%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내내 8% 중반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2분기 때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월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잔고가 발표됐는데 3월 대비 6.8조 원 폭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부채가 증가하냐? 결국에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제가 볼 때는 이런 저금리가 장기화로 이어지게 되면 온 국민의 주식이나 코인판에 뛰어들 상황이다.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냐? 결국에는 4년 중 최저치로 낮아진 실질금리가 문제다. 자, 시중의 물가 상승률보다 턱없이 낮은 예금금리를 제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대 수익률이 높은 자산으로 투자 쏠림이 강해지고 대출까지 끼어지면서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한국은요, 물가 상승 압력과 금융 불균형 우려가 확대되면서 5월 4일을 기점으로 연내 금리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원래 채권 전문가 대부분이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오는 지표들과 지금 금융 불균형의 상황들이, 이거 내년까지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다.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미국 재무부 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를 우려하는 시장에 이 금리 인상을 완만하게 하면서 과열을 억눌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5월 4일 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 과도한 부양책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이 물가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니 옐런 의장은 인플레이션 설마 온다고 하더라도 대처 수단이 있다. 그 대처 수단이 무엇일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혹시 증세 등을 통해서 컨트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던 거죠. 자, 미국은 그럴 것이 계속해서 과열 논쟁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지표로 실현된 건 없지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전례 없는 완화적 통화정책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0.25%의 제로금리뿐만 아니라 매월 800억 달러의 국채와 4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 수직적으로 증가한 모습 보이시죠? 게다가 연준 보유 자산도 비정상적으로 크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미국은요, 천문학적인 부양책까지 쏟아내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조 9천억 달러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너무 과하게 부양책을 쏟아부은 게 아닌가, 그리고 중앙은행이 너무 과하게 개입한 거 아닌가, 이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부작용으로 감지되고 있거든요. 당장 3월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6%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자,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2% 상승했어요. 9년 반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그 물가 지수까지도 2.25%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부분이죠. 자, 물가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쏠림도 지금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 과열 논란 계속해서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미국 주택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답니다. 2월에 미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11.9%를 기록했대요.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지금 2008년에 금융위기 직전만큼 미국 주택시장에 거품이 껴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미국도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이 나설 것이다. 물론 바로 금리 인상은 안 할 거예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 규모부터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 금리 인상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더 빠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시장이 예상했었던 2024년, 2023년 말보다는 더 빨라질 것이다. 긴축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말 정도에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년 1분기에 테이퍼링 할 줄 알고 2023년에 금리 인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것이 한 단계 1분기에서 반년 정도 빨라질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죠. 자, 지난 영상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은요, 통화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급격히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올리고 내리는 방향이 결정될 때 극단적으로 움직이더라. 자, 그래서 금리 인상 분명히 한국이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 할 거고 미국은 올해 테이퍼링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것인가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왜? 미국에서 더 가파르게 올리기 때문에 그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만큼 대한민국이 일정 부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정상금리라고 불리는 본 궤도에 올라가는 수준은 미국에서 결정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과열될수록 한국의 금리 인상 수준이 높아지고 아파트 시장에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부양책과 보복 소비에 따른 일시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다. 구조적인 인플레 요인은 아니다. 지금 연준에서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때 잠깐 일시적으로 튀었다가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안정된 흐름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 목표치보다 아래로 가기 때문에 인플레 걱정 안 한다. 이것이 제롬 파월 의장이나 이준환 은행 총재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보도를 냈어요. 자, 연준은 현 물가 상승 압력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시장 다수는 회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총수요 부족이 해소되었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된 상황. 그래서 연준은 지금이라도 시장 개입을 줄여야 된다. 한마디로 양적 완화하는 규모 줄이는 테이퍼링에 들어가고 금리 인상 나서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런 기사가 지상파 뉴스를 탔습니다. 철강값이 50% 인상이 됐대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12일 사각형 철제 파이프인 각형 강관 가격이 7% 오른 뒤 2주 만에 8% 그리고 다시 일주일 만에 7%가 올랐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와 투자 증가로 철강 수요가 늘었는데 공급은 부족해서 5개월 만에 가격이 50%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구하기가 어렵대요. 왜? 중간 판매상들이 가격이 올릴 것을 예상해서 물건이 시중에 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이준환 은행 총재나 제롬 파월 의장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금속, 식품, 에너지 원자재 동시급등 상황이 과연 7월부터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안정세가 과연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자산시장 과열과 정부의 현금 지급, 높은 저축률과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지출 증가 부분이 과연 7월부터 없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일시적 인플레 주장은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인플레 요인이 오면 항상 커다란 경제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고 그 오래된 지속되는 인플레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